감히 청소부 따위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영그룹 본사 로비에 고함이 울렸습니다. 백상무의 손이 칠순 청소부의 멱살을 틀어쥐고 있었어요. 잿빛 작업복의 노인은 끌려가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감히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청소부 따위가. 경비들이 달려오고 출근길 직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변명 한마디 없이 백상무의 눈만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전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비서실장과 정장의 사내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청소부 노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로비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멱살을 쥔 백상무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렸어요. 4,000명 직원 중 누구도 회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잿빛 작업복 차림으로 로비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청소부 차씨. 새벽마다 화물 엘리베이터로 출근하던 그 노인이 이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왜 자기 회사에 청소부로 숨어들었을까요? 그리고 20일 동안 새벽의 빌딩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는 20일 전 비 내리던 아내의 기일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차동철 회장은 아내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기일이었어요. 우산을 비서에게 맡기고 회장은 일부러 비를 맞으며 내려왔습니다. 여보, 회사가, 내가 알던 회사가 맞는지 모르겠소. 무덤 앞에서 70 노인은 그 말만 오래 굴렸습니다. 생전에 아내는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결제판 말고요. 당신 발로 현장 가본 게 언제예요? 그때는 잔소리로 흘렸던 말이 이제는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한영그룹. 철물점 점원이 맨손으로 일군 직원 4,000명의 회사였습니다. 동철은 평생 언론에 얼굴을 내지 않는 경영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 도는 것이 없어 직원들도 회장 얼굴을 모르는 회사. 주주총회는 서면으로 열렸고 시무식 훈화는 사보의 글로 대신했습니다. 사옥에 회장 사진 한 장 걸지 못하게 한 것도 동철 본인이었어요. 사진 걸 자리에 직원들 표창장이나 걸게. 그 고집 덕에 이번에는 얼굴이 통행증이 되어줄 참이었습니다. 회사는 일로 말하면 된다는 고집이 늙어서는 벽이 되어 있었죠. 보고서 소개 회사는 늘 맑음이었습니다. 경비 절감 성과, 직원 만족도 상승, 무죄의 사업장. 아들 진우가 결제에 올리는 서류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회장실로 편지 한 통이 올라왔습니다. 보낸 사람 없는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어요. 소인도 없이 경비실을 거쳐 올라온 사내 누군가의 편지였습니다. 회장님, 본사의 밤에는 사람이 옵니다. 낮에 빌딩은 번쩍번쩍한데 새벽에 빌딩은 썩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새벽 5시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동철은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보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이 쓴 편지 같았으니까요. 구두 닦기 시절 사장님들 구두코만 보며 살던 19의 자신이요. 비서실장, 내 새벽 5시를 좀 봐야겠네. 예, 새벽 일정을 잡으시겠다는. 아니, 직원으로 들어가서 볼 걸세. 비서실장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농담을 모르는 눈이었어요. 회장님, 72이십니다. 청소일이 얼마나 고된데요. 내 몸이 기억하네.
빌딩 바닥이 내 첫 직장이었어.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쩌란 말씀입니까? 무슨 일은? 걸레질하다 죽은 회장은 부고도 떳떳하네. 비서실장은 그 농담의 끝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들키시면 어쩌시려고요? 내 얼굴 아는 직원이 몇이나 되나? 자네뿐일 걸세. 회사에는 정량 휴가가 공지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관리차 한 달간 자리를 비우십니다. 은퇴를 앞둔 노인의 휴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제서는 부회장 진우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회장의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물려주기 전에 보고서 밖의 회사를 제 눈으로 보는 것.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도 등을 밀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당신이 안 보는 데서 진짜 얼굴이 나와요. 준비는 비서실장 혼자 맡았습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밀고 돋보기 대신 뿔테 안경을 맞췄어요. 30년 입은 양복 대신 시장에서 산 점퍼와 작업 바지. 거울 앞에 선 노인은 영락없는 칠순의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거실에서 밀대를 밀어보았습니다. 50년 전 빌딩 바닥을 닦던 손목이 신통하게도 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건 안 늙는구먼. 파출부 아주머니가 기겁할 만큼 거실은 반들반들해졌습니다. 성함은 그대로 차씨로 가시죠. 부르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이력서에는 차씨 노인의 평범한 70년이 적혔습니다. 지방 공장 경비, 건물 관리, 사별, 독거. 절반은 거짓이었지만 절반은 이상하게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본사 지하 주차장 옆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마 소장이라는 50줄의 사내가 이력서를 던지듯 넘겼어요. 72, 나이가 많은데 몸은 씁니다. 새벽잠도 없고요. 노인네들 쓰면 산재가 골치라. 뭐 일단 써보고. 대신 첫 달은 수습이라 80%요. 싫으면 말고. 동철은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에서 같이 면접을 본 노인은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75은 무리지. 가서 폐지나 주우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서는 구분 등을 동철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장 면접에서 고개 숙여본 것이 50년 만의 일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 소장의 통화 소리가 등 뒤에 들렸습니다. 네, 상무님. 머릿수는 채웠습니다. 단가는 말씀하신 대로 맞췄고요. 노인네들이라 군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철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상무님, 본사 임원이 용역 단가를 직접 챙긴다는 것부터가 이상한 냄새였어요. 원청과 용역 사이에는 지켜야 할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무너진 자리에는 대개 새는 돈이 고이는 법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보러 들어가는 길이니 차근차근 보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서재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철물점 시절부터 쓰던 버릇, 모든 것을 적는 버릇이었어요. 첫 장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보탰습니다. 본사의 밤에 누가 오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것. 그날 밤 동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자기 빌딩의 청소부로 첫 출근을 합니다. 긴장 반 그리고 이상하게 설렘 반이었어요. 내일 새벽을 기다리며 잠을 설치는 것이 대체 몇십 년 만인지요. 젊은 날 새벽 시장 바닥의 그 공기가 72의 가슴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것은 자정 무렵이었어요. 용역 사무실 번호였습니다. 차씨 어르신이죠?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오세요. 늦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노인네라 봐주는 거 없으니까. 전화는 용건만 말하고 뚝 끊겼습니다.
동철은 끊긴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4,000명 회사의 회장이 지각하면 잘리는 신입이 된 밤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내 회사. 노인은 새벽 4시에 맞춰 자명종을 돌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20일 뒤 이 빌딩의 로비가 뒤집어질 것은 아무도 모른 채로요. 새벽 4시 40분에 본사 빌딩은 낮과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의 회전문은 잠겨 있고 청소팀은 뒤편 철문으로 들어갑니다. 임원들이 출근하려면 아직 3시간도 더 남은 시각. 이 시간에 빌딩에서 회장 얼굴을 알아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철은 그 철문의 존재를 회장이 된 지 36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지하 2층 계단참,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공간. 그곳이 청소팀 12명의 탈의실 겸 대기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씨 어르신? 이리 와요.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손짓을 했습니다. 반장 윤복래예요. 그냥 반장이라 불러요. 60줄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많았지만 눈매가 서글서글했습니다. 70둘이시라고? 새벽일이 만만치 않은데 몸은 씁니다. 가르쳐 주시면 뭐든 합니다. 그 말이면 됐어요. 여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데니까. 복례는 동철에게 장구통 같은 청소 카트를 맡겼습니다. 밀대 짜는 법, 약품 섞는 비율, 대리석과 화강암 닦는 법이 다르다는 것. 30년 반장의 가르침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로비 바닥은 우리 얼굴이에요. 제일 정성 들여야 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첫발 딛는 자리니까. 동철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리석 줄눈을 따라 밀대를 밀었습니다. 4,000평 로비가 무릎으로 재보니 운동장만 했어요. 4,000명의 첫발을 받아온 바닥을 정작 주인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첫날의 동철은 솔직히 짐이었습니다. 밀대는 자꾸 벽에 부딪히고 약품통은 엎질러졌어요. 젊은 시절의 몸 기억도 70년 산 무릎 앞에서는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례는 한 번도 혀를 차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첫 주에 양동이 3개를 엎었어. 어르신은 줄눈을 따라 미는 게 좋겠네. 허리가 덜 아파요. 타박 대신 요령이, 핀잔 대신 농담이 돌아왔습니다. 어이구, 잘하시네. 한 달이면 내 자리 뺏기겠어.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킥킥 웃었고 동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남에게 일을 배우는 것이 얼마만인지 셈도 되지 않았어요. 동철은 문득 자기 회사의 신입 연수가 떠올랐어요. 매뉴얼과 평가표로 채워진 그 연수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가. 6시 반 처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단참에 신문지를 깔고 12명이 둘러앉았어요. 보온병과 반찬통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차씨 어르신, 첫날인데 뭐 싸울 새가 있었겠어. 이리 와요. 복례가 제 몫의 주먹밥 하나를 동철 앞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 뚜껑에 깍두기 몇 점을 덜어주었어요. 우리 집 깍두기가 좀 매워요. 그래도 새벽엔 이게 보약이야. 동철은 별 생각 없이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삭한 첫맛 뒤에 올라오는 들큰하고 알싸한 그 맛. 새우젓도 멸치젓도 아닌 무언가 깊은 단맛이 도는 양념. 물을 절일 때 배를 갈아 넣는 흔치 않은 손맛이었습니다. 혀가 먼저 50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왜요? 너무 매워요? 아니요. 맛있어서. 맛있다는 양반 표정이 왜 그래? 꼭 우는 사람 같네. 동철은 서둘러 주먹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세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는 맛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생에서 제일 배고프던 시절에 먹었던 맛. 하지만 그 가게는 청계천이고 여기는 강남의 빌딩 지하입니다. 50년 전 국밥집 깍두기가 여기 있을 리 없었어요. 늙으니 별게 다 옛날 생각을 시키는구먼. 동철은 그렇게 속으로 정리하고 뚜껑의 깍두기를 마저 비웠습니다. 그래도 그 맛은 혀끝에 남아 오전 내내 따라다녔어요. 참 자리에서는 막내 김 씨가 동철의 옆에 앉았습니다. 29, 공무원 시험을 접고 새벽 일을 나온다는 청년이었어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반장님 주먹밥은 도망 안 가요. 이놈아, 내 도시락이나 챙겨라. 또 빈손이지? 복내는 제 반찬통을 절반 덜어 김 씨 앞에 놓았습니다. 늘 있는 일인지 김 씨는 머쓱하게 웃기만 했어요. 참이 끝나면 본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7시 반까지 로비와 엘리베이터 홀을 끝내야 해요. 직원들 출근 전에 청소팀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빠져야 하니까요. 우리는 유령이에요, 어르신. 복내가 밀대를 헹구며 웃었습니다. 낮에 빌딩이 멀쩡한 건 새벽에 유령들이 다녀가서 그런 거야. 근데 유령이 눈에 띄면 민원이 들어와요. 웃기지? 동철은 따라 웃었지만 속은 웃지 못했습니다. 임원 엘리베이터와 청소부의 화물 엘리베이터는 건물 양 끝에 있었어요. 36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설계된 사람들이 그의 빌딩 속에 살고 있었어요. 8시 일이 일단락되자 복내는 동철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첫날 끝낸 기념. 여기가 우리 휴게실이에요. 옥상 구석, 실외기 옆에 낡은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원래는 3층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작년에 없어졌어. 임원 회의실 늘린다고. 뭐 유령들은 옥상이 어울리지. 복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믹스 커피를 탔습니다. 종이컵을 받아든 동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휴게실 폐쇄. 진우의 보고서에서 본 적 없는 글자들이 수첩에 적을 첫 줄이 되었습니다. 반장은 이 일을 얼마나 하셨소? 나 이 빌딩만 30년. 벽돌 올라가는 것부터 봤지. 30년이면 정이 들었겠습니다. 정이야 들었지. 근데 요즘은 이 건물이 우리를 정 안 주네. 복내는 식어가는 커피를 보며 잠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옥상 너머로 해가 오르며 빌딩 숲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치 하나는 회장님 부럽지 않다니까. 복내의 농담에 동철은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그 옆 얼굴 위로 동철은 까닭 모를 기시감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어디서 봤더라, 저 웃는 눈매. 생각은 거기서 끊겼지만 깍두기의 맛은 끈질기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수첩을 폈습니다. 휴게실 폐쇄, 수습 80%, 유령이라는 말. 퇴근길에는 복내가 새 목장갑 한 켤레를 쥐어주었습니다. 첫날 손 다 부르텄지? 내일은 이거 끼고 해요. 남주기 좋아하는 손은 주는 게 버릇이 된 손이었습니다. 적다 말고 노인은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깍두기 대체 어디서 먹어봤더라. 며칠이 지나자 동철의 밀대질에도 제법 길이 났습니다. 무릎은 밤마다 쑤셨지만 이상하게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빌딩의 새벽을 알수록 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장 윤복래. 그 사람의 하루는 남을 챙기는 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김 씨가 도시락을 걸으면 어김없이 반찬통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3번 떨어지고 새벽 일을 나오는 처지였습니다. 홀어머니 병원비에 학원비까지 어깨가 무거운 청년이었어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같아서 그래. 밥이라도 든든해야지.
복내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 한 쪽을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이놈아, 밥심이 사람 만든다. 굶고 무슨 공부를 해. 순번을 짜도 힘든 구역은 늘 복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결근 한 번이 없었다는 것도 동철은 팀원들에게 들었어요. 무릎 수술을 하고도 보름 만에 밀대를 잡은 사람이라 했어요. 내가 30년 차니까 고참이 좋은 게 뭐 있어. 이럴 때 쓰지. 화장실 청소를 꺼리는 세 사람이 오면 말없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빌딩의 유령들은 그렇게 반장의 등을 보고 일을 배웠습니다. 동철도 어느새 그 등을 따라 걸레를 빨고 있었지요. 4,000명을 부리던 회장이 반장에게 사람 쓰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복내의 손은 빌딩 밖으로도 뻗어 있었어요. 분리수거장에 모이는 박스는 따로 차곡차곡 접어 묶었습니다. 뒷골목에 폐지 줍는 영감님이 있어. 이 시간에 지나가거든. 어차피 버릴 거 죽기 좋게 두면 서로 좋잖아. 7시쯤 뒷골목을 지나는 리어카에는 그래서 늘 반듯한 박스가 실렸습니다. 동철은 그 광경을 보다가 면접날에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75이라 퇴짜 맞던 지팡이의 구분 등 폐지나 주우라던 마 소장의 말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근하고 엎드려 자는 직원들 책상에는 가끔 쪽지가 놓였습니다. 청소하다 주웠어요. 힘내라는 말 같아서 두고 가요. 쪽지 옆에는 자판기 율무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죠. 자판기 동전은 복내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수습 80% 월급에서 나오는 100원짜리 선심이었어요. 동철은 그 동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 유령의 정체를 끝내 몰랐지만 동철은 알았지요. 어느 날은 동철이 물었습니다. 반장은 어째 그리 남 챙기는 게 몸에 뱄소? 내가 뭘 챙겨? 그냥 버릇이지. 버릇도 배운 데가 있을 거 아니오. 복내는 밀대를 밀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우리 엄마 평생 그러고 사셨거든. 입버릇처럼 그러셨어. 밥심이 사람 만든다고. 동철의 밀대가 우뚝 멈췄습니다. 밥심이 사람 만든다. 김 씨에게 하던 그 잔소리가 복내의 입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50년 전 김이 펄펄 오르는 국밥 뚝배기 너머에서 듣던 그 말. 왜 그래요, 어르신? 또 허리 삐끗했어? 아니요. 좋은 말이다 싶어서. 좋은 말이지. 나는 평생 그 말 하나 물려받은 게 재산이야. 어머니는 지금도 계시오? 가셨지. 벌써 17년 됐네. 복내는 밀대를 멈추고 잠깐 먼 데를 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호강 한번 못 시켜드린 게 평생 한이야. 동철은 밀대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심이라는 말이야 어느 어머니인들 안 했겠는가. 깍두기 맛이 비슷한 집이야 또 없겠는가. 50년을 찾아도 못 찾은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있을 리가요. 동철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빚이 하나 있었습니다. 19 굶던 시절 보름 동안 밥을 먹여준 국밥집이 있었다는 것. 성공하고 나서 백방으로 찾았지만 끝내 못 갚은 빚이라는 것. 그 이야기는 죽은 아내에게만 한 번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그 빚은 꼭 갚아야 할 텐데. 아내는 생전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철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헛된 기대는 늙은 가슴에 독이라는 것을 살아보니 알았으니까요. 그 무렵 동철의 수첩은 두 갈래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빌딩의 그늘이 적혔습니다. 약품 지급이 끊겨 사비로 사는 락스, 고장난 채 방치된 화물 엘리베이터,
명세서에서 사라지는 새벽 연장 수당. 반장, 이번 달 명세서 좀 봐도 되겠소? 명세서? 그건 뭐하러? 어차피 늘 그 모양인데. 복리가 내민 명세서에는 연장 수당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최저 시급의 식대 한 줄, 그것이 30년 차 반장의 전부였어요. 동철은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분명 연장 시간인데도요. 원래 이렇소? 몇 번 따졌지. 그때마다 소장이 그래. 단가에 다 포함됐다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은 많은데 우리 손에 오면 왜 작아지는지.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산수라네요. 동철은 명세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수첩 갈피가 한 장씩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동철은 그 산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사가 용역에 지급하는 단가를 결제판에서 수없이 본 사람이니까요. 그 숫자와 이 명세서 사이의 거리가 누군가의 주머니였습니다. 수첩의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온기가 적혔어요. 목장갑, 주먹밥, 반듯하게 묶인 박스, 율무차 한 잔. 적다 보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따뜻해지는 수첩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어느 밤 동철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안 보는 데서 진짜 얼굴이 나온다더니 썩은 것도 진짜고 고운 것도 진짜요. 그리고 노인은 수첩 갈피에 끼워둔 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복례가 준 목장갑에 상표 딱지였어요. 버리려다 말고 어쩐지 버려지지가 않아 끼워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적어두는 버릇은 50년 전 그 겨울부터였지요. 그때도 적어두기만 하고 갚지를 못했습니다. 밥심이 사람 만든다라. 동철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하던 국밥집 여인의 얼굴이 50년 만에 사무치게 떠오른 밤이었어요. 백상무가 새벽 빌딩에 나타난 것은 동철의 둘째 주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비상, 백상무님 뜨셨다. 무전을 받은 마 소장이 청소팀을 다급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전부 비상계단으로 빠져.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12명의 유령들이 카트를 끌고 종종 걸음을 쳤어요. 복례는 익숙한 듯 동철의 카트까지 끌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 눈에 띄면 피곤해져요. 트집이 일이거든. 트집이 일이라는 말에 동철은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동철은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백관식 상무. 결제판 너머로만 보던 얼굴이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총무 담당 상무가 새벽 5시 반에 빌딩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상무는 한 달에 2번 꼭 이 시간에 나타났어요. 이유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 용역 사무실에서 마 소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것을요. 이번 달 정산입니다, 상무님. 머릿수 조정한 건 반영했고? 네. 서류상 16, 실제 12. 말씀하신 대로요. 수당 정리한 것도 이상 없지? 노인네들 따지는 거 없고? 반장이 한 번 따지긴 했는데 제가 눌렀습니다. 그 여자 오래 해먹어서 눈치가 빨라. 주시해. 백상무의 목소리는 결제회의 때와 똑같이 매끈했습니다. 동철은 비상계단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16명분의 인건비를 타서 12명분만 쓰는 산수. 나머지 4사람 몫이 어느 주머니로 가는지는 봉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어요. 당장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저것은 도둑질이고 도둑 맞는 것은 회사 돈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마다 계단을 오르는 12사람의 땀이 같이 도둑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어금니를 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금 나서면 백상무는 마 소장 하나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서류는 깨끗하고 봉투는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지. 회장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 주에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또 멈췄습니다. 수리 요청서는 석 달째 결제가 나지 않고 있다 했어요. 청소팀은 약품통과 쓰레기 자루를 지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례가 무릎을 짚고 충계참에서 숨을 고르는 것을 동철은 보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도 보름 만에 나왔다던 그 무릎이었어요. 백상무의 갑질은 서류 밖에서도 이어졌어요. 어느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청소팀에게 그는 미간을 구겼습니다. 아침부터 걸레 냄새. 이래서 동선 분리하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상무님. 바로 빼겠습니다. 마 소장이 연신 허리를 굽혔고 팀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 소장. 옥상에 청소부들 평상 있던데 그거 치워. 보기 안 좋아. 어디 임원 휴게 공간에 그런 게 있어. 옥상은 임원들이 1년에 한 번 올라갈까 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은 그 주에 철거되었어요. 유령들의 마지막 쉼터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철거를 통보하러 온 마 소장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뭘 그렇게들 봐. 복례는 철거되는 평상에서 묵묵히 커피포트만 챙겼어요. 인부들이 평상을 드러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커피를 받아주던 자리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괜찮아. 계단참 있잖아. 우리가 어디 평상 보고 일했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웃었지만 그날 복례는 빈 옥상에서 혼자 오래 서 있다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그달 명세서를 받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소장님, 야간 수당이 또 빠졌는데요. 이번엔 정말 안 됩니다. 어린 놈이 따지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어. 김 씨는 명세서를 구겨 쥐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고지서가 그 주머니 안에 같이 구겨져 있었어요. 동철은 그 등을 보며 수첩에 한 줄을 보탰어요. 평상 철거. 이유 없음. 보기 싫다는 것이 이유. 같은 시각 본사 꼭대기층에서는 결제가 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차진 후에 책상에 올라온 분기 보고서. 용역 관리비 전년 대비 12% 절감. 관리 효율화 성과. 백상무가 올린 서류에는 그래프가 깔끔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절감 폭이 크네요. 현장 불만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부회장님. 백상무님이 현장을 워낙 잘 챙기셔서요. 진우는 서류를 한 장 넘기고 사일란에 펜을 올렸습니다. 유학에서 배운 대로라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45의 부회장은 아직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제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백상무는 자기 방에서 전화를 돌렸어요. 마 소장, 다음 분기도 머릿수 그대로 간다. 부회장 결제 떨어졌어. 회장, 정양 가신 양반이 뭘 알겠나. 전화를 끄는 백상무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기 발밑에 빌딩 어딘가에 그 영감이 걸레를 들고 서 있는 줄은 모른 채로요. 그날 밤 동철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만 숫자 위에서 자라 숫자 밑에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죄이기 전에 그렇게 키운 아비의 죄였지요. 그 무렵 동철의 빌딩 생활에도 작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비에서 비서실장과 마주칠 뻔한 것이에요. 낯이 익다는 경비 반장의 시선에
한동안 모자를 더 눌렀었습니다. 다행히 비서실장이 먼저 알아보고 발길을 돌렸지만 그날 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뭇 간곡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일세. 서류 조작은 잡았는데 돈이 흐른 길을 못 잡았어. 계좌는 감사팀이 까면 나옵니다. 그 전에 저들이 눈치채면 다 지운다네. 조금만 더 기다리게. 동철은 전화를 끊고 수첩을 폈습니다. 적힌 장수가 어느새 절반을 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7개, 명세서 사진이 12장, 봉투의 날짜가 2번. 비서실장을 통해 회계법인에도 조용히 검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몸통을 묶을 밧줄이 한 가닥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이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밧줄이 완성되기 전에 칼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백상무의 다음 표적은 서류도 봉투도 아니었어요. 새벽 빌딩에서 제일 오래 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일이 끝나고 복례가 동철을 불러 세웠습니다. 차씨 어르신, 오늘 점심에 뭐해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무슨 약속이 있겠소. 그럼 우리 집에 와요. 김장했는데 보쌈이나 삶게. 내가 어찌 남의 집 밥상을. 남은 무슨. 한솥밥 먹는 식구지. 군말 말고 와요. 동철은 엉겁결에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4,000명의 직원 중에 회장을 집 밥상에 부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동철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시장에서 과일 한 상자를 샀습니다. 비서가 사오던 백화점 과일보다 고르는 재미가 있었어요. 복례의 집은 빌딩에서 버스로 40분,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가파른 골목 끝 초록 대문에 화분이 조르르 놓인 반지하. 할머니, 손님 오셨어? 문을 열어준 것은 단발머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 손녀 은서, 올해 11살이에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동철은 엉거주춤 과일 상자를 내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주뻘 아이의 인사를 받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꾸벅 인사하는 아이의 눈이 어딘가 복례를 닮아 서글서글했어요. 좁은 거실에는 보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 제잘제잘 말을 붙였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랑 같이 청소하세요? 멋있다. 멋있을 거 없다. 너희 할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 할머니가 좀 짱이에요. 아이의 자랑에 복례가 등짝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애 엄마 아빠는 지방에서 일해요. 주말에만 오고. 그래서 평일엔 우리 둘이 살아. 단출하니 좋지 뭐. 밥상은 푸짐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수육에 새 김치, 그리고 그 깍두기. 어르신이 우리 깍두기를 잘 드시길래 한 통 싸놨어요. 동철은 수저를 들다 말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실 책상에는 사내진미 도시락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지하 밥상의 깍두기 한 통이 그 모든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 할머니 깍두기 최고예요. 배 갈아 넣어서 달아요. 은서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배를 갈아 넣는다. 동철의 숟가락이 또 한 번 멈췄어요. 50년 전 그 국밥집 깍두기도 꼭 그래서 달았습니다. 비법이 있는 모양이요. 비법은요. 우리 엄마가 하던 대로 하는 거지. 엄마 깍두기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그 맛은 동철의 혀에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육 한 점을 김치에 싸서 복례는 자꾸 동철의 밥 위에 올렸습니다. 많이 들어요. 혼자 살면 고기 구경이 어디 쉬워. 받아먹기만 하는 밥상이 동철은 미안하고 또 따뜻했습니다. 밥상이 끝나갈 무렵 동철의 눈이 거실벽에 가 닿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낡은 함석 지붕 가게 앞 앞치마를 두른 여인과 단발머리 소녀. 가게 유리문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동철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 앞으로 갔어요. 복린의 국밥. 50년 동안 꿈에서만 들여다보던 간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예요. 옆에 꼬맹이가 나고 엄마가 청계천에서 국밥집을 하셨거든. 복례네라고. 딸 이름을 가게에 떡하니 붙여놓고는 평생 그러셨어. 밥장사는 이름 걸고 하는 거라고. 동철의 등 뒤로 복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앞치마, 그 가게 앞 평상, 그 솥단지. 19의 겨울이 통째로 액자 한 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또 왜 그래요? 아, 좋은 사진이다 싶어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소. 말도 못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고았으니까. 그러고도 돈 없는 사람들 밥값은 안 받았어요. 배골른 청년들이 오면 꼭 곱빼기를 줬지. 어이구, 바보처럼. 복례는 웃으면서 그 말을 했지만 동철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곱빼기를 받아먹은 청년이 지금 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가게는 어쩌다 문을 닫았소? 재개발이지 뭐. 가게 헐리고 변두리로 나앉았어요. 단골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쫓기듯 갔지. 엄마가 그걸 평생 아쉬워했어. 동철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갚으러 갔던 그해 가게가 사라졌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엄마 장례 때 옛날 단골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왔어요. 다들 그러더라고. 그 집 국밥 한 그릇에 살았다고. 근데 정작 엄마는 가게 망하고 새빵살이로 늙다 가셨어. 좋은 일 한 사람이 잘 산다는 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동철은 입술을 달싹였어요. 혹시 그 가게에 고무신 씨는 19자리가 드나들지 않았소. 보름 동안 밥을 얻어먹고 첫 면접날 구두까지 얻어 신은 놈이 있지 않았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말하면 차 씨라는 거짓말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회장이라는 신분도 잠입의 이유도 전부 쏟아내야 해요. 백상무의 밧줄이 완성되기 전에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50년을 찾아 헤맨 은인의 딸 앞에서 왜 이제 왔느냐는 말을 들을 자신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깍두기 통 챙겨요. 은서야, 봉지 하나 가져와라. 아이고, 이 신세를 어찌 갚소. 신세는 무슨, 밥 한 끼 같이 먹은 게 신세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 일도 아니라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철은 깍두기 통을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복례네 골목이 멀어졌어요. 50년 전에는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골목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깍두기 한 통을 안고 나왔어요. 받기만 하는 인연이 반백년을 건너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소. 동철은 차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갚으라던 그 빚, 임자를 찾았소. 근데 이 못난 놈이 오늘도 말을 못하고 왔소. 노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버스 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첩에는 글자 대신 사진 한 장이 끼워졌어요. 은서가 헤어질 때 손에 꼭 쥐어준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와요. 다음엔 내가 라면 끓여줄게요. 현관까지 따라 나온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과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
나 그리고 차 할아버지. 동철은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보다 가만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갚을 길도 함께 셈이 서고 있었습니다. 돈봉투 따위로 갚아질 빚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말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가 오기 전에 빌딩의 칼이 먼저 움직일 줄은 몰랐지요. 월요일 새벽 동철은 참 시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거실의 깍두기 통을 들여다보며 보낸 노인이었어요. 물을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맞으면 더는 우연이라 우길 수 없는 물음이요. 기회는 계단참에서 왔습니다. 복내가 보온병을 돌리다 지나가듯 옛날 이야기를 꺼낸 것이에요. 우리 엄마는 외상장부가 2권이었어요. 한 권은 진짜 장부, 한 권은 가짜 장부. 가짜에는 뭘 적소? 못 받을 외상들. 적는 신용만 하고 안 받는 거지. 동철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습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 거는 다 가짜 장부로 갔어요. 본인들 자존심 상할까봐 받는 척만 한 거야. 나중에 갚으러 와도 그러셨대요. 외상이 아니라 그냥 먹인 거라고. 밥값은 있을 때 받는 거라고. 숟가락이 동철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50년 전 꼭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철물점에 취직해 첫 봉급을 받았던 22살의 겨울. 황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외상이 아니라 그냥 먹인 기다. 밥값은 있을 때 받는 기다. 그 말투까지 토씨 하나까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 장부 어딘가에는 고무신 씨는 19의 이름도 적혔을 것입니다. 받는 신용만 하고 지워진 국밥 15그릇의 외상값. 동철이 평생 갚으려던 빚은 처음부터 장부에 없는 빚이었습니다. 어르신? 국 식어요. 아, 그러게. 늙으면 숟가락도 무거워. 동철은 아무렇지 않게 국밥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짚고 노인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72의 차씨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죽이느라 어깨만 들썩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50년을 수소문에도 없던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은인의 딸은 그 어머니의 손맛과 말버릇을 그대로 물려받아 새벽 빌딩에서 또 다른 굶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도시락이, 율무차가, 반듯하게 묶인 폐지가 50년 전 국밥 한 그릇에 같은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여사님, 따님이 여기 있습니다. 동철은 수도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여사님 깍두기를 제가 또 얻어먹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세수를 하고 나온 동철은 제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안전화 위로 50년 전에 그 구두가 겹쳐 보였어요. 면접 가는 청년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주던 그 손. 그 손의 딸에게 진 빚까지 이제 셈은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철은 버스를 타고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찾아가 보는 그 골목이었어요. 함석 지붕도 국밥솥도 평상도 거기 없었습니다. 유리로 번쩍이는 빌딩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동철은 빌딩 사이 보도블록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쯤이 문이었고 저기쯤이 솥이 걸린 자리였다고. 늙은 기억이 더듬는 자리마다 점심 인파가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동철은 근처 노점에서 어묵꼬치 하나를 사들었어요. 뜨끈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우습게도 또 그 겨울이 났습니다. 배고픈 골목은 사라졌어도 배고팠던 기억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날 일과가 끝나고 동철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복내내 국밥 73년에서 76년 사이 청계천. 그 가게 딸이 지금 우리 빌딩 청소 반장일세.
그분을 찾으신 겁니까? 50년을 찾으시던? 그래. 등잔 밑에 계셨네. 내 빌딩 지하에.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장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그 오랜 숙제를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감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 회계법인 검토 거의 끝났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은 다음 주면. 서두르게. 다 끝나면 내가 두 사람한테 절을 해야 해. 한 분께는 사죄를, 한 분께는 보훈을 말일세. 하지만 운명은 동철의 일정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복내는 새로운 미화원에게 밀대 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줄도 모르고 남의 손부터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렵 복내는 복내대로 들쳐서는 안 될 것을 들추고 있었어요. 김 씨의 야간 수당 때문이었습니다. 소장님, 태수 수당 말인데요.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또 그 소리야? 단가에 포함이라니까. 단가표 좀 봅시다. 30년을 들었는데 한 번을 안 보여줘.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만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마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장, 말이 좀 위험하네. 위험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 장부겠지요. 복내는 그 말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30년 참은 사람의 말은 한 번 터지면 관역을 정확히 뚫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그날 저녁 백상무의 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장부라는 말을 썼다고? 그 반장이? 네.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백상무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감사 시즌이 멀지 않은 때였어요. 정리해. 시끄럽지 않게. 무슨 명목으로요? 그 여자 30년 무결근입니다. 나이가 명목이지. 고령자 산재 위험. 안전관리 강화. 요즘은 그게 제일 깔끔해. 이튿날 저녁 마 소장이 계단참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윤복래 씨,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네. 고령자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쇼. 계단참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해고라는 거예요. 지금 해고는 무슨 계약 만료지. 용역이 다 그렇잖아. 30년을 만료 없이 일했는데 무슨 만료가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오래 했으면 곱게 가셔야지. 마 소장은 서류를 평상 자리였던 바닥에 놓고 올라갔습니다. 12명의 유령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같이 참을 나누던 자리에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그 생각이 저마다의 얼굴에 어려 있었지요. 김 씨가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는 것을 복내가 손으로 눌렀습니다. 태수야, 앉아. 반장님,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보복이잖아요. 앉으라니까. 너까지 잘리면 너희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돼? 복내는 바닥에 서류를 주워 차곡차곡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동철은 보았습니다. 서류를 접는 손은 떨리는데 입은 웃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거참, 30년 만에 휴가 한번 길게 받네. 아무도 웃지 못한 그 농담이 계단참에 오래 남았습니다. 동철은 그날 복내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철문을 나서기 전 복내는 로비 쪽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30년 닦은 바닥에 인사를 하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수첩에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글씨로 꾹꾹 눌러 한 줄을 적었어요. 시간이 없다. 칼이 먼저 움직였다. 증거는 구할이 모였고 남은 것은 계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화를 기다리는 동안 복내의 30년이 잘려나가고 있었어요. 저울의 양쪽을 노려보던 노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이 집어든 휴대폰은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번호를 띄워놓고 노인은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지금 감사를 터뜨리면 복내의 해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잡히기 전에 터뜨리면 백상문은 살아남습니다. 돈은 마 소장이 다 먹은 것으로 꾸며질 테고 용역업체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 모든 것이 덮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2의 마 소장이 제2의 복내를 또 자를 테지요. 열흘이면 계좌가 나온다. 반장님 마지막 날이 금음이고 동철은 달력 앞에서 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열흘을 기다리면 몸통을 잡지만 복내는 잘린 채 금음을 맞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복내는 지키지만 몸통은 놓치고 말지요. 70평생 수많은 결단을 내려본 노인이었어요. 공장을 닫을 때도 사업을 접을 때도 이렇게 길게 떨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반장. 열흘만 참아주오. 동철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밤새 시달렸습니다. 한편 그 열흘은 계단참 사람들에게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김 씨가 기어이 일을 냈기 때문입니다. 복내의 해고 서류를 들고 본사 인사팀에 직접 찾아간 것이에요. 30년 무결근 반장님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약 만료입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하겠습니다. 노동청에 가겠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용역 직원의 인사는 본사 소관이 아니라는 깔끔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김 씨에게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였습니다. 시끄러운 놈부터 자르는 게 순서지. 마 소장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계단참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반장님, 저 이번 달 월급으로 어머니 수술비 내야 하는데 제가 괜히 나서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일이 더 내 탓이 아니다. 옳은 말한 게 어째서 내 탓이야. 복내는 청년의 등을 두드리며 제 일처럼 같이 분해했습니다. 아니, 제 일은 뒷전이고 청년 걱정뿐이었어요. 수술비는 내가 좀 보태마. 그간 모아둔 게 있어. 반장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반장님도 잘리셨잖아요. 늙은이는 어떻게든 산다. 젊은 놈 앞길이 먼저지. 동철은 그날 김 씨를 철문 밖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태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게. 네,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르신. 세상 일이라는 게 금음 지나면 초하루가 오는 법이거든. 김 씨는 그 말을 노인의 빈말로만 알아들었습니다. 동철은 그 대화를 2걸음 뒤에서 들었습니다. 주먹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수첩도 녹음도 계좌도 그 순간에는 다 종이장 같았습니다. 당장 일어나 외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회장이다. 이 빌딩이 내 것이다. 아무도 안 잘린다. 하지만 노인은 이를 악물고 걸레만 빨았습니다. 열흘이면 뿌리째 뽑는다. 까지 하나 쳐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마지막 전날 밤에는 계단참에서 조촐한 송별참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10명의 보온병이 다 모였어요. 복내가 평생 나눠준 반찬들이 그날은 복내 앞으로 모였습니다. 반장님, 이거 우리 집 멸치볶음.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이건 깻잎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복내는 반찬통들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철도 시장에서 산 양갱 한 상자를 슬그머니 보탰습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는 자리가 된 새벽이었어요. 늙은이 가는 길에 뭘 이런 걸. 고맙다 다들. 그렇게 복내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금음날 새벽 복내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닦아온 로비 바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닦는 일이었어요. 반장님, 오늘까지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인데 대충 갈 수야 없지. 이 바닥이 내 30년인데 인사는 하고 가야지. 복내는 대리석 줄눈 하나하나를 무릎으로 기며 닦았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시큰거릴 텐데도 한 뼘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동철은 그 옆에서 말없이 같이 밀대를 밀었습니다. 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자기 빌딩의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날이었어요. 차씨 어르신은 오래 다녀요. 여기 월급은 짜도 사람들은 좋으니까. 반장 없는 새벽이 글쎄 어떨지 모르겠소. 내가 뭐라고. 빗자루는 누가 잡아도 빗자루지. 아니요. 같은 빗자루도 누가 잡느냐가 다르오. 복내는 그 말에 처음으로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늙은 양반이 별말을 다 하네. 사람 울리게. 출근길에 젊은 직원 하나가 그날따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바닥이 제일 깨끗한 회사라고 자랑하거든요. 복내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출근길의 인사였습니다. 7시 반 마지막 청소가 끝났습니다. 로비 바닥은 30년 중에 제일 환하게 빛났어요. 복내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어 반듯하게 개켜놓았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보온병과 컵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새 반장 오면 줘요. 새벽엔 뜨신 게 있어야 하니까. 철문을 나선 복내는 빌딩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벽돌부터 지켜본 건물이었어요. 잘 있어라. 정 많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동철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 옆으로 개켜온 작업복 귀퉁이가 비중 나와 있었어요. 30년이 가방 하나에 담겨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 뒷모습을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 자기 몫의 빚이었지요. 그날 밤 동철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방금 회계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부 나왔습니다. 백상무의 1001명의 계좌로 4년간 흘러간 돈의 물길, 용역단가 부풀리기, 유령 머릿수, 수당 착복분까지. 동철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열흘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밧줄이 완성된 것입니다. 비서실장, 시간이 됐네. 감사팀 소집하게. 회계법인도 법무팀도. 날짜는 모레 새벽. 장소는 본사 로비. 모레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벽입니까? 동철은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의 병은 새벽에 있네. 고치는 것도 새벽에 해야지. 그리고 동철은 한 가지를 더 일렀습니다. 감사 첫 조치 목록 맨 위에 적게. 윤복래, 김태수 복직. 징계보다 복직이 먼저일세. 순서 틀리지 말게. 전화를 끄는 노인은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20일의 잠입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남은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려낼 것을 도려내는 일, 그리고 절할 곳에 절하는 일.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50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의 차동철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고향에는 빚과 술 취한 아버지뿐이었지요. 주머니에는 차비를 빼고 남은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일자리는 생각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공사판은 겨울이라 일이 끊겼고 공장은 소개가 있어야 들어갔지요. 여인숙에서 쫓겨난 청년은 사흘을 굶으며 청계천 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새벽
어느 국밥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학생, 학생, 정신 차려봐. 눈을 떴을 때 청년은 가게 안평상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김이 오르는 뚝배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이거부터 묵어라. 말은 그 다음에 하고 국밥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청년은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울면서 묵으면 체한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여인은 깍두기 한 접시를 더 내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배를 갈아 넣어 담근 들큰하고 알싸한 깍두기였어요. 그것이 황복단 여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사는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있느냐,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요. 빈 그릇을 보고는 한 그릇을 더 퍼왔을 뿐입니다. 곱빼기 값은 안 받는다. 그릇 비우는 게 인사다. 갈 데 없으면 당분간 새벽에 와서 물이라도 길어라. 그나마 밥은 준다. 노는 입에 밥 넣어주는 거 아니다. 청년은 보름 동안 그 가게의 새벽 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솥을 닦았어요. 품삯 대신 하루 세끼가 나왔고 평상 한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게에는 단발머리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국밥집 딸 복내 11살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상에 엎드려 숙제를 하다가 청년에게 산수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오빠는 어른인데 왜 학교 안 가? 어른은 학교 대신 일을 가는 거다. 그럼 오빠도 빨리 일 찾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밥심이 사람 만든다고. 11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어른들이 다 웃었던 기억. 청년이 떠나던 날 아이는 가게 앞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오빠 취직 축하해. 또 놀러와. 우리 깍두기 먹으러. 그 단발머리가 환갑을 넘겨 새벽 빌딩의 반장이 되어 있을 줄이야. 장사가 끝난 밤이면 여사는 남은 국밥을 골목에 돌렸습니다. 지게꾼 합숙소에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야경꾼 초소해요. 팔다 남은 거 버리면 벌 받는다. 밥은 버리는 게 아니다. 50년이 지나도록 동철은 그 새벽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청년에게 철물점 면접 자리가 났어요. 국밥집 단골이던 철물점 사장이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사람 하나 쓴다는데 갑을 터? 황 여사가 보증을 서야 쓴다더라. 면접 전날 밤 황 여사는 청년의 구두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상 위에는 반들반들 닦인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뒤축이 다른 자리에는 가죽까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이 사람 첫인상이다. 면접관은 발부터 본다. 꼭 붙어라. 붙어서 첫 봉급 타면 쌀 한 말 사들고 와. 청년은 그 구두를 신고 면접에 붙었습니다. 철물점 점원 차동철의 50년이 그 구두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가게를 떠나던 날 황 여사는 외상 장부를 펴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자. 국밥이 15그릇에 잠값에 깍두기 값에. 여사님, 지가 꼭 갚겠습니다. 봉급 타는 대로. 농이다, 이놈아. 외상이 아니라 그냥 먹인 기다. 밥값은 있을 때 받는 기다. 가서 네 밥값부터 해라. 청년은 가게 문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황 여사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철물점 일은 고되었지만 동철은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3년 만에 첫 봉급다운 봉급을 손에 쥐었어요. 쌀 한 마를 지게에 지고 청년은 청계천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통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재개발 철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먼지뿐이었어요. 복내네요? 진작에 헐렸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세입자들이야 뭐 보상이나 제대로 받았겠어. 청년은 쌀 한 마를 진 채 빈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50년의 수소문이 시작된 것이에요. 형편이 펴질 때마다 동철은 사람을 풀어 찾았습니다. 복내내 국밥, 황복단, 청계천. 하지만 주민등록 전산도 없던 시절의 이사는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비슷한 국밥집을 듣고 찾아간 것만 수십 번이었습니다. 번번이 다른 사람이었고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를 낸 것도 여러 해였습니다. 복채만 챙기는 흥신소에 속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전국의 복내내라는 간판만 보면 차를 세웠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동철의 수첩 첫 장에는 늘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복단 여사, 복내내 국밥 15그릇. 아내는 그 수첩을 볼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보, 그분 따님 성함이 복내라면서요. 가게 이름이 그거라면서 그 따님이라도 찾으면 우리가 어머님 목까지 갚아요. 황 여사가 세상을 떠난 것도 동철은 까맣게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회장실에 결제판만 넘겼어요. 뒤늦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노인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들었습니다. 그 아내도 빚을 못 갚은 채 먼저 떠났습니다. 동철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약속했어요. 이 빚만은 갚고 가겠노라고, 어떻게든 임자를 찾겠노라고. 그리고 50년 만에 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찾아 헤맨 산 너머가 아니라 제 빌딩의 지하 계단참에서요. 어머니의 깍두기를 담그고 어머니의 말을 물려받은 채 어머니가 그랬듯 배고른 사람들의 밥을 챙기면서요. 동철은 잠인 마지막 밤 수첩의 첫 장을 폈습니다. 50년 묵은 글씨 아래 세 줄 하나를 보탰어요. 빚의 임자를 찾았다. 원금은 국밥 15그릇. 이자는 50년치 사람의 도리. 노인은 수첩을 덮고 장롱 깊은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사두었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구두였어요. 은인을 찾으면 신고 가시라던 아내의 선물이었습니다. 구두 옆에는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쌀 한 마리였어요. 50년 전 지게에 지고 갔다가 임자를 못 찾고 돌아온 그 약속. 첫 봉급 타면 쌀 한 말 사들고 와라던 말에 이제야 답을 하는 것입니다. 동철은 구두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50년 전 평상 위에 그 구두처럼 거울이 되도록 닦았어요. 닦으면서 노인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사님,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일 새벽은 작업복과 안전하로 청소부 차 씨의 마지막 출근을 하지요. 그리고 이 구두는 빚의 임자에게 절하러 가는 날 신을 것입니다. 노인은 구두 상자를 쌀자루 곁에 가지런히 놓고 불을 껐습니다. 디데이 새벽 본사 지하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12명, 회계법인 넷, 법무팀 셋. 비서실장은 시계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5시 40분. 들어갑니다. 20일 전 잠입하던 그 새벽처럼 빌딩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은 칼자루가 반대로 쥐어져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감사팀은 두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한 팀은 총무부 서류고로, 한 팀은 지하 용역 사무실로요. 마 소장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함부로. 본사 감사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자료 일체를 보전합니다. 장부와 컴퓨터가 차례차례 박스에 담겼습니다. 마 소장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를 번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구석이던 그 번호의 주인도 같은 새벽에 무너지는 중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백상무도 연락을 받고
빌딩으로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로비를 가로질러 뛰었어요. 감사, 누구 지시로? 회장님은 정량 중이시고 부회장 결재도 없이. 그 순간 백상무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잿빛 작업복의 청소부 노인이 내리고 있었어요. 20일 만에 처음으로 동철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이상 더는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0날 동안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던 그 차씨였습니다. 가뜩이나 뒤집힌 속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당장 끌어내. 백상무의 손이 노인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감히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청소부 따위가. 경비들이 달려오고 출근길 직원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은 변명 한마디 없이 백상무의 눈만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 눈 안 깔아? 마 소장, 이놈 오늘부로. 바로 그때 회전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장의 사내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청소부 노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보고 드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로비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멱살을 쥔 백상무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렸어요. 회장님? 무슨 소리야? 이 영감이 무슨. 동철은 구겨진 옷깃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관식 상무, 자네가 새벽마다 받아가던 봉투 내가 2번 받네. 서류상 16, 실제 12. 그 산수도 내가 들었고. 백상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양 중이라던 회장이 20일 동안 자기 발밑에 있었던 것이에요. 걸레 냄새가 난다던 그 노인이 멱살을 잡힌 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이게 다마 소장이. 꼬리 자르기는 늦었네. 계좌가 먼저 나왔거든. 자네 1001명의 계좌 말일세. 4년치가 고스란히 있더군. 그 한마디에 백상무의 마지막 변명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동철은 비서실장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백관식 상무 마 소장. 2 사람은 이 시간부로 직위해제일세. 출입증 반납하고 감사에 성실히 응하게. 검찰 고발은 감사 결과에 따라. 법대로 자네들이 좋아하는 서류대로. 경비들이 이번에는 백상무의 양옆에 섰습니다. 끌려나가는 그 등을 새벽의 직원들이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동철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느새 출근길 직원들이 로비를 빙 둘러서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내려온 진우도 그 틈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차동철입니다. 이 회사 회장이고 지난 20일은 청소부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이 빌딩을 나는 서류로만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 서류에 없는 것들이 있더군요. 휴게실 없이 계단참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당을 떼이고도 잘릴까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서로의 도시락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철의 눈이 한쪽에 모여 선 청소팀을 향했습니다. 김 씨가 아니 청소팀 전원이 입을 가린 채 서 있었어요. 20일을 같이 걸레를 빤 차씨 어르신이 회장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카트를 붙잡았고 어떤 이는 자기가 가르쳐준 밀대질을 떠올리며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동철은 그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20일 동안 한솥밥 먹여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회장의 절을 받은 청소팀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마주 절만했습니다. 오늘부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이 빌딩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도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용역이라는 말 뒤에 사람을 숨기는 일은 오늘로 끝냅니다. 휴게실부터 다시 만듭니다. 이번에는 벼뜨는 자리로. 박수가 터진 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로비의 박수 소리가 36년 된 빌딩을 처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동철은 그 한가운데서 아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5의 부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자기가 결제한 서류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양 가신다더니 정양 갔다 왔다. 아주 좋은 데를. 이 회사에서 제일 낮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였지. 동철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짚고 지나갔습니다. 질책은 없었어요. 다만 그 손의 무게가 진우에게는 어떤 꾸중보다 무거웠습니다. 끌려나가는 처삼촌의 등을 진우는 차마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날로 진우는 자기 결제 서류 3년치를 다시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동철은 김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수, 자네 복직일세. 오늘부로. 그리고 그 투서. 잘 썼더군. 본사의 밤에는 사람이 운다고.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글씨를 보면 아네. 명세서에 항의하던 글씨하고 같았거든. 용기 있는 글이 이 회사를 살렸네. 고맙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걱정에 밤을 새우던 청년의 울음이었어요. 울던 김 씨가 문득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근데 반장님은요? 우리 반장님도 복직되는 거죠? 동철은 청년의 어깨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일은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 걸세. 수술비 걱정은 말게. 떼인 수당부터 소급해서 나갈 테니. 그리고 자네 어머니께는 아들 잘 두셨다고 전해드리게. 빌딩이 뒤집히고 감사가 시작되고 박수가 터진 그 아침. 하지만 동철의 마음은 아직 로비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30년 닦은 로비에 박수 소리가 울리던 그 시각. 동철은 그날 오후 차고에서 2가지를 실었습니다. 반들반들 닦아둔 새 구두 상자와 쌀한말. 50년 묵은 셈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내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변두리 골목의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의 차는 정말로 복내의 골목 입구까지 갔습니다. 초록 대문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차는 시동을 끄고 섰어요. 하지만 동철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구두 상자만 매만지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세. 예, 여기까지 오셔서요. 빈손으로 절할 수는 없네. 복직 발령장도 깨끗해진 회사도 아직 없잖나. 그리고 회장 명함부터 내미는 건 순서가 아닐세. 20일을 속인 건 차씨니까 사과도 차씨가 먼저 해야지. 그러자면 갖출 것부터 갖춰야 하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차는 골목을 빠져나왔고 동철은 그날부터 열흘을 내달렸습니다. 감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깊고 더러웠어요. 백상무가 4년간 빼돌린 돈은 7억을 넘었습니다. 유령 머릿수, 부풀린 단가, 가로챈 수당. 거기에 다른 용역 계약 2건에서도 같은 수법이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읽던 동철은 몇 번이나 안경을 벗었습니다. 명세서에 항의한 직원 명단, 그 옆에 적힌 계약 종료 날짜들. 복내와 김씨 말고도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9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9줄의 이름이 더 아팠어요. 동철은 그 9명의 이름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잘린 사람은 전원 복직 또는 보상. 그것이 감사 후속의 첫 줄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백상무와 마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횡령에게는 가압류가 걸렸고 잘난 척하던 서류들이 증거 목록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백상무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제 손으로 만든 서류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서류대로 회장이 약속한 그대로였어요. 청소팀에게는 첫 정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떼었던 연장 수당 전액이 소급되어 입금된 것이에요. 명세서를 받아든 늙은 미화원들은 믿지 못해 서로의 종이를 견주었습니다. 이게 내 명세서가 맞아? 연장 수당이라는 칸에 숫자가 다 있네. 계단참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게 다 그 차씨 어르신. 아니, 회장님 덕이야. 회장님이고 뭐고 우리 반장님이 먼저 따져준 덕이지. 그 말 끝에 다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정작 반장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으니까요. 김 씨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청년은 영수증을 쥐고 오래 서 있었지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발표가 났습니다. 청소경비 용역 전원의 직고용 전환. 3층 벼뜨는 창가 자리에는 휴게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안내판에는 회장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창문 가장 큰 방으로 할 것.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해를 못 보니까. 화물 엘리베이터의 수리 결제는 그 주에 떨어졌습니다. 석 달을 묵힌 서류가 한나절 만에 처리된 것이에요. 빌딩의 새벽이 조금씩 사람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진우의 책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3년치 결제 서류가 산처럼 다시 쌓인 것입니다. 진우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현장과 대조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는지 이번에는 발로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어느 새벽 진우는 작업복을 입고 지하 계단참에 나타났습니다. 부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1일 체험 왔습니다. 막내로 써주십시오. 김 씨가 얼떨결에 부회장에게 밀대 짜는 법을 가르쳤어요. 줄눈을 따라 미셔야. 아니, 부회장님, 허리를 더 숙이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배우신 걸 저도 배워야 해서요. 부회장은 그날 참 시간에 계단참 신문지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믹스 커피를 받아든 손이 어색하면서도 공손했어요. 진우의 밀대질은 동철의 첫날만큼이나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밀대질에 계단참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 주말 진우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회사가 이 지경인 거. 말로 들으면 너도 서리로 답했을 거다. 눈으로 봐야 사람이 보여. 그건 애비도 이른둘에 배웠다. 진우는 그날 밤 아버지의 수첩을 처음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그늘과 온기가 함께 적힌 20일의 기록이었어요. 다 읽은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휴게실이 문을 연 날 청소팀은 쭈뼛쭈뼛 문턱을 넘었습니다. 창이 넓어 해가 길게 드는 빌딩에서 제일 밝은 방이었어요. 문 옆 이름판에는 회장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을 여는 분들의 방. 보름이 지나도록 동철이 못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내는 그 모든 소식의 바깥에 있었어요. 김 씨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복내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복직은 무슨, 늙은이 자리는 젊은 사람 주라 해. 너희들 수당 나왔다니 나는 그걸로 됐다. 회장님이 청소부였다고?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복내는 그 별일과 자기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20일 동안 같이 걸레를 빤 차씨 어르신이 그 회장이라는 것은 신문에도 회장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알 길이 없었어요. 복내의 하루는 그새 다른 일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동네 빌라 계단을 닦고 낮에는 마트 전단을 돌렸어요. 은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친 적은 있습니다. 할머니, 어느 회장님이 청소부로 변장하고 회사 갔었대. 회장님도 참 별나시네. 숙제나 해라, 은서야. 복내는 무심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반장도 64세 이력서는 받아주는 데가 드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아?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맨날 없어. 할미는 이래야 밥맛이 나. 그리고 은서 학원비도 벌어야지. 저녁 밥상에서 복내는 여느 때처럼 웃었습니다. 다만 보온병을 챙길 새벽 일터가 없다는 것이 가끔 허전했어요. 사물함에 두고 온 보온병이 생각나는 새벽이면 복내는 괜히 빈 부엌에서 보리차만 끓였습니다. 챙겨줄 사람들이 없는 새벽은 복내에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동철의 책상에는 서류 한 묶음이 올라왔습니다. 윤복내 복직 발령안, 그리고 또 하나. 4억 1층 유휴공간 활용 계획서였어요. 동철은 두 번째 서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빈칸으로 남은 상호란에 노인은 연필로 4글자를 적어보았어요. 복내의 국밥. 적고 나니 50년 묵은 셈의 마지막 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아침에 시간 비우게. 어디 가십니까? 절하러 가네. 50년 늦은 절. 비서실장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차를 준비하러 나갔어요. 이튿날 아침 회장의 차가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뒷좌석에는 구두 상자와 쌀 한 말, 그리고 서류 봉투. 이번에는 동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잿빛 작업복의 차씨였습니다. 다만 발에는 새 구두가, 손에는 쌀 한 말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 차씨 어르신? 여기를 어떻게 해? 문을 연 복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 차 할아버지 왔어. 은서가 맨발로 뛰어나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철은 쌀자루를 내려놓고 마당에 똑바로 섰습니다. 반장님, 오늘은 사죄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사죄는 무슨? 들어와요, 어서. 보리차 끓일게. 복내는 노인의 새 구두를 흘끔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 신발이 다 새 것이네. 예. 50년 만에 제일 좋은 날입니다. 아니요. 여기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복내는 그제야 알아챘어요. 나는 차씨가 아닙니다. 이름은 차동철, 한영그룹의 회장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내는 한참 만에 손사래를 쳤어요. 어르신도 참 그런 농담을 다. 농담이면 좋겠습니다만. 동철은 품에서 사원증과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은서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할머니,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 그 회장님 얘기 아니야? 청소부로 변장했다던. 그 회장님? 복내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은서가 얼른 할머니의 팔을 붙들었어요.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가 제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깍두기를 나눠 먹은 차씨 어르신, 보쌈을 삶아 먹이고 목장갑을 쥐어주던 그 노인이 세상에, 그럼 내가 회장님한테 밀대질을 가르친 거야? 복내는 입을 가렸다가 무엄했다는 듯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어르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아이고 망신이야. 망신은요. 평생 들은 말 중에 제일 따뜻했습니다.
회장님한테 반말로 군말 말고 오라고 그 가르침 덕에 20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반장님, 사죄드릴 일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동철은 21번 고르고 50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0년 전 겨울 청계천 복례내 국밥집에 사흘 굶고 쓰러진 19살짜리가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어머님은 그 거짓골 청년을 보름 동안 먹이셨습니다. 곱빼기 값은 안 받는다. 그릇 비우는 게 인사다 하시면서요. 평상에서 숙제하던 11살 따님한테 산수도 몇 번 가르쳤지요. 복례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산수, 오빠? 설마, 그 산수 오빠예요? 엄마가 평생 말했던 면접 날 구두 닦아보낸 그 학생? 이번에는 동철의 눈이 커질 차례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다마다요. 평생 하셨어요. 그 학생 꼭 잘 됐을 거다. 눈이 발랐다 하시면서 쌀 한 말 들고 온다더니 안 온다고 가게 망하고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다리신 게 아니라 잘 사는지 궁금하다고, 끼니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100올 사람들 얼굴이 자꾸 보인다고. 그 학생도 그 중 하나였어요. 엄마의 평생 단골 걱정거리. 50년 동안 한쪽만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은 사람을 평생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철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어요. 72의 회장이 반지하 마당의 흙바닥에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50년이 늦었습니다. 쌀 한 말 사들고 오라셨는데 가게가 헐리고 없었습니다. 평생을 찾았는데 등잔 밑에 계신 걸 몰랐습니다. 복례도 마주 주저앉아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어서. 늙은 양반이 흙바닥에 이게 무슨. 엄마가 보면 등짝을 때려요. 손님 무릎 꿇리는 집 아니라고. 동철은 쌀자루를 끌어다 복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그때 그 쌀 한 말입니다. 어머님 몫이요. 복례는 쌀자루를 쓸어보다가 또 한 번 울음을 삼켰어요. 두 노인은 마당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은섬한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어요. 방에 들어가 흑백사진 앞에 섰을 때 동철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여사님, 그 고무신 청년입니다. 밥값 가지고 왔습니다. 50년치 이자는 평생 갚겠습니다. 사진 속 황 여사는 50년 전 그 웃음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복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살아생전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학생이 왔어. 잘 돼서 왔어. 엄마 말대로 눈이 발라서 잘 됐대. 은서가 가만히 다가와 울고 있는 할머니의 등을 쓸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증조할머니 국밥 먹은 거지? 그래, 그 밥이 오늘까지 온 거야. 아이는 어른들의 50년을 그 한 줄로 알아들었어요. 울음이 잦아들 무렵 동철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반장님 복직 발령안입니다. 직고용의 직책은 사업관리고문. 고문은 무슨. 나는 걸레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걸레질이 우리 회사 4,000명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철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옥 1층 공간 계획서, 상호란에 4글자. 복례내 국밥. 어머님의 가게를 우리 사옥 1층에 다시 열고 싶습니다. 운영은 회사가 맡습니다. 반장님은 막과 이름만 지켜주십시오. 복례는 서류를 쥔 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국자는 내가 잡아요. 우리 엄마 국물 맛은 내 손이 기억하니까. 형편 어려운 사람 밥값 안 받는 것도 그대로 해요. 그게 복내의 법이에요. 동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법 지키시라고 여는 가게입니다. 돌아가는 길 은서가 대문까지 쫓아 나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 안 잘린 거예요? 안 잘렸다. 그리고 은서야, 내 학비도 이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공부 열심히 해라. 밥심으로. 소식을 들은 계단참 식구들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반장님이 고모님 되시고 국밥집 사장님까지 되신다고? 김 씨는 제 일처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사옥 1층에 가게 한 칸이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주방에는 무쇠솥이 걸리고 벽에는 흑백 사진이 옮겨 걸렸어요. 복내는 개점을 앞두고 매일 사골 국물을 우려보았습니다. 맛이 어머니 것에 닿을 때까지 몇 솥을 버리고 다시 고았어요. 엄마, 이 맛 맞아? 맞다고 해줘. 사진 속 황 여사는 웃기만 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간판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간판이 올라간 날은 동철의 은퇴식 날이기도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송별회는 회장이 손사래를 쳐서 물렸습니다. 은퇴식은 국밥집 개업식으로 가름하겠네. 개업식 날 가게 앞에는 조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소팀 12명과 윤고문 가족, 그리고 정장 차림의 진우. 은서는 한복을 입고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섰습니다. 식은 거창할 것 없이 국밥솥에 첩불을 넣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테이프를 자르는 가위는 복내와 동철이 함께 잡았습니다. 사옥 1층 새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내네 국밥. 50년 전 청계천의 네 글자가 강남 한복판에 다시 켜진 것입니다. 첫 국밥은 청소팀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친 12명이 우르르 첫 손님으로 들어섰어요. 반장님, 아니 사장님, 곱빼기요. 곱빼기 값은 안 받는다. 그릇 비우는 게 인사다. 복내는 어머니의 말로 어머니의 국밥을 펐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비서실장이 몰래 눈가를 훔쳤어요. 50년 숙제가 끝나는 자리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퇴원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 반장님. 제 은인이세요. 은인은 무슨. 우리는 그냥 한솥밥 식구야. 두 번째 손님은 복내가 직접 모셔왔어요. 빌딩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벽마다 추우셨지요. 이제 여기서 한 그릇 하고 가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형편 어려운 분 밥값은 안 받아요. 그게 이 집 법이에요. 계산대 옆에는 낡은 공책이 한 권 놓였습니다. 못 받을 외상만 적는 가짜 장부였어요. 50년 전 황 여사의 장부가 딸의 손에서 다시 펼쳐진 것입니다. 적는 신용만 하는 그 펜 끝이 이 가게의 가장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이 걸렸고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졌어요. 밥값은 있을 때 받는 기다. 외상장부의 첫 장에는 벌써 몇 줄이 적혔습니다. 이름은 적어도 돼. 돈은 받지 않을 이름들이에요. 복내는 그 장부를 적을 때가 제일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줄을 서고 새벽이면 청소팀이 모입니다. 양복과 작업복이 같은 평상에 앉아 같은 국밥을 먹지요. 회장이 꿈꾸던 회사의 풍경이 국밥집 한 칸에서 먼저 이루어진 셈이에요. 은퇴한 동철은 요즘도 가끔 새벽 빌딩에 나타납니다. 잿빛 작업복에 밀대를 들고서요.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왜 또. 은퇴한 늙은이한테 회장은 무슨.
차 씨라고 부르게. 명예 청소부 차 씨는 한 달에 한 번 청소팀과 새벽 참을 먹습니다. 계단참이 아니라 벼뜨는 휴게실에서요. 진우도 점심이면 구내식당 대신 국밥집 줄에 섭니다. 사장님, 깍두기 좀 많이 주십시오. 아버지가 입맛을 버려놔서요. 복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라며 웃었습니다. 경영은 진우의 몫이 되었습니다. 젊은 회장은 결제 서류마다 버릇처럼 한 줄을 적어 넣어요. 현장 확인 완료. 아버지의 수첩에서 배운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글자들입니다. 가게 평상에서는 요즘 은서가 숙제를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곧장 할머니의 가게로 오지요. 50년 전 청계천 평상의 그 풍경이 똑같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산수를 봐주는 사람이 이제 회장 할아버지라는 것뿐이에요. 어느 저녁 복례와 동철은 가게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밥 2그릇을 사이에 두고요. 회장님,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지요. 좋은 일 한 사람이 잘 산다는 말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 말 물러야겠어요. 복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간판, 어머니의 장부, 어머니의 깍두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낸 50년 전의 그 학생. 좋은 일은 안 없어지더라고. 어디서 밥이 되어 자라고 있더라고. 늦게 와서 그렇지 빈손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동철은 국밥을 한술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할 뿐이지요. 50년이나 늦으면 어때요? 우리 엄마 국밥은 식어도 다시 데우면 그만인데. 두 노인의 웃음이 무쇠솥의 김 속으로 번졌습니다. 돌아보면 한 그릇의 국밥이었습니다. 사흘 굶은 청년을 살린 것도 50년을 건너 돌아온 것도요. 거창한 보답도 빛나는 교훈도 아니었어요. 배골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마음 하나. 그 마음이 반백년을 돌아 수천 명의 새벽을 바꾸어 놓았어요. 은혜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준 사람은 답을 바라지 않아서 더 멀리까지 가 닿는 것. 오늘도 복례내의 무쇠솥에서는 김이 오릅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그 김 너머에서 첫 숟가락을 들지요. 당신이 무심코 건넨 한 그릇도 지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도 잊지 못한 밥 한 그릇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자리에도 따뜻한 한 그릇이 늦지 않게 닿기를 바라겠습니다.